안녕하세요. 암을 이겨낸 씩씩한 60대 여자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며느리 환갑날에 국수 양푼에 빠져 죽는다 라는 속담이 있죠. 저는 그리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다시 생각만 하면 아주 치가 떨리는 일을 겪었답니다. 그것도 아직 새파랗게 어린 며느리 때문에요. 아직 해본 것보다 못 해본 게 많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모두 시아버지가 하던 가구 공장을 이어받은 우직하고 성실한 남편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사업병 걸려서 평생 어머니 고생시킨 아버지 때문에 바람잘 날 없었던 집에서 자란 저에게 평생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죠. 그 이빠른 소리는 진심이었는지 사이에 아들, 딸 낳고 심심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크게 해준 것도 없는데 착하고 바르게 커준 자식들은 모두 대학도 잘 가고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갔네요. 큰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개인 사업에 뛰어들어서 크게 성공했고, 딸은 대학 졸업하고 하고 싶은 공부 더 하면서 대학 시간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모두 당장 결혼보다는 본인들 일이 우선인 애들이라서 남편도 저도 크게 보채지 않았네요. 저도 50대일 때 손주들한테 할머니 소리 듣기 싫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얻어먹겠다고 본가에 들른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자? 얼마나 만났는데? 다음 달이면 1년이에요. 어머나, 1년을 만나놓고 재현이 너는 엄마랑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었니? 그냥 빨리 말해서 뭐해요. 근데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재현이도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제 말하는 거겠지. 그래, 뭐 하는 처녀냐? 몇 살이고? 저보다 2살 어리고 대기업 연구원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났대? 대학 동창이 소개시켜줬어요. 착해요, 싹싹하고. 엄마도 만나면 좋아하실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게 문제인가? 네가 좋다면 그만이지. 어차피 둘이 하는 결혼이고 요새 시월드다 뭐다 말이 많잖아요. 저도 딱히 시어머니 노릇을 하거나 며느리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거든요. 그저 상견례나 결혼식 같은 절차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 형식적으로 마주할 사이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아들 말대로 며느리는 정말 싹싹하고 어른에게 먼저 잘 다가오는 성격이었습니다. 처음 집으로 초대해 인사를 하는 날부터 알 수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송기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어서 와요. 아유,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왔어. 이 사람이 어머님이 에그타르트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여기 진짜 맛집이에요. 줄 서서 겨우겨우 사왔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 향수, 이건 아버님 향수예요. 뭘 이렇게 돈을 썼어요. 맛있게 밥만 먹고 가면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그리고 어머님 말 편하게 놓으세요. 이제 한 가족인데 어색하잖아요. 아, 그럼 그럴까? 그래, 일단 들어와서 앉아. 기정이가 동태찌개 좋아한다고 해서 동태찌개 끓였는데 입에 맞을지는 모르겠네. 싹싹하고 부침성 있는 성격에 참한 얼굴, 그리고 대기업 연구원이라는 탄탄한 직업까지 며느리는 정말 모든 시어머님이 꿈꾸는 이상적인 며느리감이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둘 다 수완이 좋아서 결혼식 예단이나 집은 모두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저는 따로 신경 쓸 것 없이 진행이 됐죠. 그럼 집은 이미 다 알아본 거야? 네, 이 사람 사무실이랑 저희 회사 딱 중간 지점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알아봤어요. 매출 조금 끼워서 매매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너무 하는 게 없는 거 아니니? 여보, 우리가 뭐 해줄 거 없을까요? 그러게, 예, 세아가 너 갖고 싶은 거 뭐 없냐? 시집 오면서 예물이든 예단이든 상관없이 뭐라도 받아가야 하지 않겠니? 에이, 아버님, 말만으로도 감사하죠.
예단은 저희 어머니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돼요. 아유, 그래도 이러면 사돈어른 뵐 낯이 없지. 정말 부담 가지실 거 없는데. 그럼 제가 생각해 볼 테니까 정말 필요해지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엄마,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사돈 어른이 건설기계 사업을 해서 며느리네 가정 형편은 꽤 넉넉한 편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뭐든 알아서 한다고 하니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고 며느리에게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네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 준비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수월하게 진행이 됐고 그해 가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제 하나 보냈구나 하는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둘 다 야무지고 능력 있으니 알아서 잘 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 그럴 필요 없는데 며느리는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참 잘했습니다. 매번 먼저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길래 제가 의무적으로 할 필요 전혀 없다고 해도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죠. 기정아, 매번 이렇게 연락 안 해도 돼. 바쁜 애가 이럴 시간에 쉬기라도 하던지 누가 보면 내가 시킨 줄 알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뭐 하시나, 식사나 하셨나 궁금하니까 그렇죠. 제가 안 챙기면 또 누가 챙겨요. 재현 씨 후자인 건 다 알지만 무뚝뚝해서 전화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간지럽다고. 그래, 재현이가 그런 거 못하지. 지 애비 닮아서. 맞아요. 재현 씨한테 듣기로는 아가씨도 재현 씨랑 성격이 판박이라서 간지러운 말 잘 못한다고 하던데 저라도 어머님 옆에서 이렇게 아양이라도 부려야 어머님 안 심심하시죠? 저희 애들이 착하고 부모님한테 잘하긴 하지만 며느리 말대로 살가운 말이나 다정한 말을 잘 못하긴 하거든요. 둘 다 남편 닮아서 말 한마디보다는 그저 어디서 주워왔다며 선물을 손에 쥐어주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살살 웃으면서 듣기 좋은 말하고 살뜰하게 챙기는 며느리가 참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젊은 시어머님이 생겨서 좋다고 함께 건강 생각해서 필라테스나 요가도 다니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 정도 둘이 필라테스를 다녔네요. 나중엔 며느리가 바빠서 같이 못 다녔지만 어머님이라도 꾸준히 다니라고 6개월 강습권을 끊어줬죠. 아는 사람이 병원을 하는데 가서 건강검진도 받자고 남편까지 데려가고 아주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무래도 가족력에 암이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진 기다리면서 좀 불안해하니까 며느리가 제 손 꼭 잡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어머님 지금 운동도 꾸준히 다닐 만큼 건강하시고 그냥 주기적으로 받는 게 여러모로 좋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시간 때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그래도 사람 마음이 편치만은 않네.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 나오면 어쩌나 해서. 나와도 일찍 발견하면 요즘엔 조기에 치료 못하는 게 없대요. 아버지 아는 분 중에 암 전문의로 유명하신 분 계시거든요. 정말 만에 하나 안 좋게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낫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말만 들어도 안심이 되는 며느리의 말에 불안했던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검진 결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이렇게 잘하니 저도 며느리에게 더 마음이 가고 뭐라도 더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큰 능력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뭐든 해주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기를 낳은 후에도 애들만 괜찮다면 제가 돌봐주고 싶었죠. 그래서 손주가 갓난쟁이 때는 아들 부부보다 제가 손주를 돌보는 날이 더 많았네요. 어린이집에 들어가서도 하원하는 손주를 데리러 가는 건 다 제 몫이었죠.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 쉽지는 않았지만 다 아들과 며느리가 예뻐서 도와주는 거니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손주 어린이집 갔다 온 후에 아들네 퇴근하기 전까지 아들네 집에서 손주와 함께 있었죠.
먼저 퇴근한 며느리 얼굴 보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늘 생글생글했던 며느리 얼굴이 어딘지 수척해진 게 아니겠어요? 기정아, 선우 내일 어린이집에서 율동한다고 각자 허리에 두를 리본 가져오라고 하더라. 내가 사놨으니까 만들어서 챙겨주기만 하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빨리 가보세요. 시간도 늦었는데. 그래. 근데 기정아, 너 무슨 일 있니? 어째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요. 빨리 씻고 쉬어야겠어요. 그럼 나 빨리 갈 테니까 어서 쉬어라. 며느리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래에 걱정이 있는 사람처럼 굴긴 했거든요. 제가 아무리 물어도 말을 안 해주니 속이 답답했죠.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보니 얼굴빛이 어두운 이유가 있더군요. 며느리 친정아버지 건설기계 사업이 휘청한 건지 사업 자금을 끌어모아도 마이너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 며느리가 힘들어한다고 옆에 있는 아들도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네 부부가 대출을 받고 싶어도 신혼집 사는데 이미 끌어다 썼기에 큰돈 대출 받기는 어렵다고요. 항상 밝기만 하던 애가 친정 문제로 얼굴이 회색빛이 되어 있으니 어찌나 안쓰러운지 그때 저는 아들네 부부가 결혼 전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로서 제가 도와준 게 없으니 며느리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도와준다고요. 저는 이 일을 남편과 상의했고 남편도 동의를 해서 사돈 어른을 돕기로 했습니다. 제 앞으로 은행 대출을 2억 정도 해서 사돈 어른 사업을 돕자고요. 솔직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이시죠? 아무리 며느리 집 일이라도 대출까지 받아 도울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제 일 같아서 도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부모님 일로 걱정하는 며느리가 예전에 저 같기도 했었거든요. 사업병 걸려서 여기저기 돈 꺼서 일을 크게 만들던 아버지, 그리고 집에서 매번 그런 아버지 걱정하며 마음 졸이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속 많이 썩었죠. 그 속마음을 잘 알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부부 불러다가 말하니까 며느리는 통곡을 하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절대로 그 돈 못 받는다고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제가 며느리 손잡고 네가 걱정하느라 속병 안 났으면 좋겠다. 아예 주는 돈 아니니까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갚아라. 이렇게 말하니 울면서 그 은혜 잊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형식상 간단하게 차용증을 쓰고 며느리 말대로 친정아버지가 못 갚으면 자식인 제가 갚겠다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그런 조항까지 나서서 넣자고 하니 며느리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해졌죠. 돈을 빌려주고 다행히 사돈의 일은 안정기에 들어서 모양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네 부부가 결혼하고 한 7년 정도 지났을까요? 아들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남편에게 자잘하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저희도 빌려주지 못할 정도로 큰 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모두 아들이 간당간당하게 이어가던 사업을 살리기 위해 돈을 가져갔던 거였고 끝내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업을 정리할 때가 오고야 말았어요. 실패를 맛본 아들은 폐인이 되어 저와 남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참다 참다 못 참은 제가 주말에 일찍 아들네 집으로 갔죠. 아무래도 아들 사업이 엎어지니 며느리 속도 말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네 집에 도착해 배를 누르니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의 며느리가 저를 맞이하더군요. 정말 표정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달라 보이나 싶을 정도로 차가운 표정의 며느리였죠. 아, 오셨어요? 아침부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 어. 아니, 재현이가 연락을 안 받길래 걱정이 돼서 너는, 너는 괜찮니? 안 괜찮을 게 뭐 있겠어요. 남편은 서재에 틀어박혀서 안 나와요. 저하고도 말도 안 하고. 어머님이 들어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전 어제 야근해서 좀 더 자야겠어요.
그래, 들어가서 쉬렴. 내가 알아서 하마. 며느리가 아들한테 실망했구나 하는 생각에 속상하더라고요. 솔직히 실망 안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날 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상의를 했습니다.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집에서 살림이라도 해라. 그리고 뭐든 경험 살려서 일 시작하라고요. 며느리에게도 다 설명하라고 했죠. 지금 네가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며느리도 불안하고 너를 못 믿을 거라고요. 아들도 제 말에 동의했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고 나면 둘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저는 부모로서 그저 아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서는 걸 지켜볼 뿐이었어요. 아들과 대화 후에 방을 나오니까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문자만 남겨놨습니다. 이 일로 누구보다 네가 힘들 거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둘이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길 바란다. 이것도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재현이가 능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니까 믿어주렴. 그리고 뭐라도 내가 도울 게 있거나 대화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연락 주렴. 이라고 말이죠. 며느리는 아무런 답장이 없었지만 그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모든 게 하기 싫어지지 않나요?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죠. 나중에 아들은 원만하게 대화했고 일단 선우 돌보는 거나 집안일 전담하면서 다른 일을 알아보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번 며느리에게 먼저 오던 연락도 뚝 끊기게 됐죠. 며느리가 연락이 뜸해진 것도 한때고 다시 돌아오겠지 이렇게 저 자신을 안심시켰지만 아들의 사업 실패가 확실히 며느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 그걸 명절에 알게 되었죠. 명절 당일에는 며느리 친정에 간다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고 다음 날 올 거냐고 아들에게 물으니 정말 늦게 답이 왔습니다. 다음 날 가겠다고요. 근데 집으로 온 건 아들뿐이었어요. 며느리도 손주도 없었죠. 왔니? 근데 기정이랑 선우는 아, 둘 다 친정에서 하룻밤 더 자겠다고 해서요. 아, 그러니? 그래, 오랜만에 친정 갔으니 휴일 내내 있는 것도 좋지. 잘했네. 연락이 끊기고 얼굴도 오래 못 본 며느리 얼굴 오랜만에라도 보고 싶었지만 본인이 안 오는데 어쩌겠어요. 아내가 예쁘면 친정 말뚝 보고 절한다는데 남편이 미워지니 시댁 쪽으로 발 돌리기가 싫었나 보죠.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던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속없이 그저 오랜만에 연락에 기분이 좋아서 바로 받았죠. 기정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지금 당장 저희 집에 오세요. 택시 타고요. 네? 알아들으셨어요? 버스 타지 말고 택시 타고 오셔야 해요. 어? 예, 기정아, 기정아, 여보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는 며느리. 솔직히 이게 뭔지 기분이 나빴지만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긴 했죠. 저는 일단 부랴부랴 가방만 딸랑 들고 택시를 잡아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기정아, 나 왔다. 무슨 일이니? 아, 오셨어요? 빨리 오셨네요. 어머니, 선우 좀 봐주세요. 평소 같으면 남편이 보면 되는데 오늘 뭐 면접이 잡혔다고 나갔어요. 무슨 주말에 면접을 보는지. 너 지금 애 보라고 부른 거니? 난 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놀랐네. 너는 그냥 전화로 자초지종 말하면 되지. 뭐가 급하다고 사람을 그렇게 불러. 제가 급하니까 그러죠. 저도 방금 잡힌 약속이라서 그랬어요. 어머님 백수 아들이 집만 잘 보고 있으면 저도 안 이러죠.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도 참. 그리고 재현이가 놀러 나갔니? 다 돈 벌겠다고 주말까지 여기저기 면접 보고 다니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뭐라도 붙어서 일 시작하면 좋죠. 근데 아니잖아요. 아무튼 저 늦었어요. 어머님, 저 나가요. 선우 과자 같은 군것질 절대로 주지 마시고요. 핸드폰 못 가지고 놀게 하세요. 너 무슨 종부리니? 왜 안 하던 안주인 노릇을 하니?
제가 이런 말도 못하나요? 어쨌든 어머님이 제 애 봐주는 거 맞잖아요. 너 그렇게 내가 애 보는 게 불안하면 직접 봐라. 괜히 이거저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말고. 이게 믿어지시나요? 저를 무슨 돈 주고 고용한 가정부나 시터 취급을 하는데 제가 제 며느리가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 뭔지 괜히 아들 사업이 망한 것 때문에 저도 며느리 앞에서 위축이 되는 거 있죠. 아휴, 제 자신이 다 한심해지더군요. 이후로 며느리는 종종 저렇게 저를 호출해서 손주를 보게 했어요. 예전에는 매번 아이 봐주면 제가 거절해도 제 가방에 돈 봉투 수고비라고 넣어주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한 푼을 주지 않더라고요. 늘 하는 말처럼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상황은 안 좋아졌죠. 정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지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괜히 본인 일이 잘못돼서 엄마가 병난 것 같다고 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남편도 평생 건강했던 제가 몸속에 병을 키우고 있었다는 말에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병원에선 아직 초기니까 반년 정도 치료받고 추적 검사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절 안심시켰지만 가족력이라는 단어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초기라고 해도 다른 곳으로 전이된다면 큰일이니까요.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정기적으로 받는 호르몬 치료를 하고 아들네 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더군요.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아, 나 놓고 간 게 있어서 점심시간 짬내서 왔어. 옷도 갈아입으려고. 아, 어머님 오셨네요? 병원은 잘 갔다 오셨어요? 놓고 간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하지. 내가 가져다 주게. 당신은 봐도 몰라. 나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그때 며느리가 예전에 한 말이 생각났어요. 친정 아버지 지인 중에 암 전문의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요. 심각한 건 아니라도 사람 마음이 좀 더 실력 있는 의사에게 제 몸을 맡기고 싶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을 꺼냈죠. 기정이 아버지 지인 중에 실력 있는 암 전문의 양반이 있다던데 혹시 그 사람한테 치료받을 수 있을까? 정말요? 저한테는 그런 말 없었는데. 아, 여보, 혹시 장인어른 지인 중에 암 전문의 선생님 있어? 어? 있지. 친구분 중에. 왜? 아니, 엄마가 그분한테 치료받으면 어떨까 해서. 아, 어머님은 아직 초기잖아.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다니. 당신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말했겠어? 그래도 좋은 의사한테 치료받았으면 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당장 위험한 수준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그럼 그 선생님한테 아쉬운 소리해서 어머님 치료 날짜까지 잡아야 하는 거잖아. 아, 됐어. 아버지한테 그런 부탁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가 암으로 아프다는데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고 거절하는 며느리라니. 정말 이건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제 눈에 뭐가 씌어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수준 같았어요. 처음에 다정한 며느리가 오히려 다른 모습이고 저 냉혈한 같은 모습이 진짜 며느리의 모습이라고요. 됐다. 그래,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지. 못 들은 걸로 하렴. 사돈 사이 하기 힘든 부탁이지. 돈 빌리는 게 더 쉽지. 그렇고 말고. 안 그러냐? 홧김에 좀 찔리라고 한 소리에 며느리는 얼굴 새빨개지더니 인사도 안 하고 집을 나가더군요. 아들도 저게 부끄러웠는지 식사하는 내내 입도 못 열었고요. 인간관계라는 게 아무리 가족으로 엮였어도 뭐 하나 수틀리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건가 봅니다. 분명 한시가 급한 건 아니었지만 본인이 예전에 분명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본 건데 앞으로는 그저 아들만 보고 며느리는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관계가 되어야지 했는데 문제의 그날 저는 며느리를 아예 제 인생에서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은 아들이 대학의 강사로 일하는 딸 소개로 일자리 면접에 간 날인데 며느리도 늦는다고 해서
제가 밤까지 손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소개해준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던 저는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죠. 할머니, 저 배고파요. 선우, 배고파? 우리 선우 뭐 해줄까? 된장찌개. 할머니가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넌 어쩜 입맛이 너네 아빠 어렸을 때랑 똑같니? 입맛이 애 늙은이 같은 게 똑 닮았네. 그래, 놀고 있어. 이 할미가 맛있게 끓여줄게. 네, 와, 된장찌개 빨리 먹고 싶어요. 손주가 요청한 대로 찌개 끓여서 둘이 먹게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근데 현관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냉랭한 표정을 더 많이 보여주는 며느리였어요. 누구 왔니? 애미 일찍 왔구나. 네, 좀. 선우 밥 먹었어요? 이제 먹으려고 그런다. 너도 식사 전이면 와서 먹어. 근데 이게 무슨 냄새예요? 아우, 쾌쾌. 냄새? 무슨 냄새가 난다고? 아, 어머님. 또 어머님 집에서 가져온 된장으로 된장국 하셨죠? 이거 냄새 난다고 그 사람한테 버리라고 했는데 왜 또 가져오셨어요? 뭐? 아니, 된장이 된장 냄새 나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 너도 이거 좋아했었잖니. 내가 한 된장찌개 먹으러 종종 왔었으면서 선우가 먹고 싶다고 하기에 끓였지. 그건 어머님 댁에서였고요. 저희 집에서 끓이면 가구에 냄새 다 밴다고요. 이거 잠깐 끓였다고 냄새 안 밴다. 창문도 열고 환기도 시켰으니까 걱정 마. 제가 냄새가 밴다고 하는데 왜 어머님이 잔소리세요? 됐으니까 비키세요. 어머 어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들고 어디 가는데? 며느리는 식탁에 국을 떠놓고 있던 절 밀치고 된장찌개가 담긴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가더군요. 그리고 그대로 싱크대에 국을 부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트집으로 제가 끓인 음식을 죄다 버리다뇨. 싱크대에 지저분하게 쏟아지는 된장찌개를 보며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제 집에서 무슨 음식 먹을지 제가 정해요. 어머님이 뭔데 제가 싫다는 음식을 하시는 건데요. 아유, 진짜. 남편도 꼴 보기 싫은데 이제 시어머니까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끝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는 그대로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으로 내던지며 소리를 쳤죠.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는구나. 기정이 너, 재현이 사업 망하고 아주 맡겨놓은 것처럼 갑질하는데 내가 너도 힘드니까 오죽했으면 저러겠나 하고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젠 정말 안 되겠어.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로 이 시애미를 아주 종처럼 부려먹고 이제 하다하다 냄새 난다고 음식을 싱크대에 부어서 버리고 있어? 아우,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그리고 재현 씨 사업 망하니까 제 행동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남편이 뭐가 예쁘다고 그 집안에까지 알랑방귀를 뀌겠어요? 이제 이 집 가장은 저고 돈 버는 사람도 저뿐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요. 제가 그 정도도 못하나요? 어머님 아들 백수로 놀고 먹는데 제가 시댁에까지 수그려야 하냐고요? 내가 뭐 수그리라고 했니? 기본적인 도리를 말하는 거다. 분명히 내가 며느리 노릇 안 해도 된다고 했을 때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먼저 다가온 것도 너야. 그래, 재현이한테 받아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시애미도 아주 우스워졌나 본데 그럼 남처럼 지내면 될 거 아니니? 왜 매번 전화해서 애 봐라 뭐해라 식모살이를 시키는 거냐고. 아들이 밥벌이를 못하니까 어머님이라도 하셔야죠. 매번 떨어지는 면접 뭐하러 그렇게 나가는지 솔직히 밖에서 술 먹고 돌아다닐지도 모르잖아요. 할 거 없으면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고 애나 보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나가는지 저도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목 어머님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남편이 일 안 한다고 시댁 식구들까지 죄다 죄인 취급하고 종으로 부리겠다 이거니? 왜, 그럼 안 되나요? 제가 요즘 그 사람 때문에 혼자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어머님,
지금 그렇게 저한테 소리 지를 입장 아니실 텐데요. 무능한 아들 낳았으면 미안한 줄은 아셔야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저 자기 남편 사업이 망한 거 시어머니라도 부려먹어서 화풀이 하자는 심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저는 정말 아들과 손주 얼굴 안 볼 각오를 하고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정말 안 되겠구나. 너 본인이 도움받은 건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그저 손해본 것만 눈에 들어오니? 제가 도움을 받긴 뭘 받아요? 저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너, 너희 아버지 사업 휘청할 때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2억 빌려준 거 기억도 안 나니? 그건 아버지가 빌린 거지 제가 빌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재현이 사업 망한 것도 재현이가 망한 거지. 그걸로 이 시엠이 나한테 화풀이 할 건 아니지 않니? 할 말이 없는지 그저 씩씩거리며 노려보는 며느리에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도저히 너랑 애랑 더 이상 가족으로도 묶여있고 싶지도 않구나. 이대로 끝내자. 너랑 계속 같이 살든 말든 그건 재현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난 이제 너랑 끝이다 끝. 너희 아버지한테 빌려준 2억도 변호사 통해 연락 보낼 테니까 당장 갚으라고 해라. 돈 문제까지 싹 해서 정리하자꾸나. 그러세요. 돈으로 협박하면 누가 무서워할 것 같으세요? 어차피 아버지가 갚을 돈 전 무서울 거 하나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끝까지 지 잘못 모르고 빈정거리는 며느리 얼굴 한 번 보고 그대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손주는 제 바짓가랑이 잡고 가지 말라고 했지만 단호하게 나와버렸네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일을 모두 알렸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이 며느리에게 찾아가 한바탕 하려던 거 말리느라고 혼났습니다. 변호사에게 말해 차용증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 아들에게 먼저 말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이 끝난 아들에게 본가로 들리라고 연락했죠. 집에 들어온 아들은 분위기에 안 맞게 너무 밝더라고요. 아직 며느리에게 연락을 못 받았구나 싶었죠. 어머니, 아버지, 저 면접 붙었어요. 당장 프로젝트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개인 사업이라도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같이 일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 잘 됐네, 잘 됐어. 그런데 재현아, 경사날에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한데 오늘 부른 건 태풍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은 있다고 면접에부터 좋아하는 아들에게 힘들지만 며느리와 있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어요. 네가 계속 걔와 사는 거 말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며느리와 연을 끊겠다고요. 심각하게 이야기를 듣던 아들이 말을 다 듣더니 한숨 푹 내쉬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 말은 제 뒷골을 울릴 정도로 화딱지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사실 처음에 어머니한테 잘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였어요. 뭐?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저희 집 생활비다 뭐다 다 제 월급으로 생활한 거거든요. 그 사람 월급은 죄다 그 사람 친정으로 들어갔고요. 뭐? 그 돈이 전부다? 어떻게? 사실 결혼 전부터 장인어른 사업이 좀 기울기 시작한 거라 그 사람 월급으로 장모님이 생활할 거였어요. 그러다가 진짜 망하기 직전에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고요. 그래도 제가 그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그것도 다 용인하고 제 월급으로만 생활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눈치 보이니까 시댁에 잘한 거고요. 제가 부탁한 것도 있었고 제가 감수하는 만큼 우리 부모님께 잘해달라고. 근데 제가 일 쉬면서 월급 뚝 끊기니까 이제 볼장 없다고 나온 거죠. 아휴, 어머니 아버지 진짜 죄송해요. 제가 등신이었어요. 몰랐던 아들 부부의 암묵적인 계약의 내막을 알게 되니 참 입안이 써지더라고요. 그저 받는 게 있어서 잘해줬다는 게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더군요. 아들 돈으로 생활하는 게 눈치가 보여서 저에게 잘한 거라는 며느리. 아들은 이제 본인 돈 못 참겠다며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본인 걱정하지 말고 내용 증명이든 변호사든 다 동원해서 돈을 받자고요.
괜히 저와 며느리 일로 아들이 이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편했지만 아들이 저렇게 단호하게 나오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날 가서 바로 단판을 짓겠다고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장을 보고 남편과 집으로 향하던 길 현관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며느리를 마주쳤어요. 마지막으로 본 얼굴은 세상 표독스럽고 독했는데 눈에 그렁그렁 눈물 매달고 있는 게 참 또 무슨 꿍꿍인지 궁금해지기까지 하더군요. 뭐냐? 네가 지금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아버님, 어머님, 우리 이제 네 아버님, 어머님 아니다. 헛소리 할 거면 그냥 가. 저 어머님,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니? 무서울 거 하나 없던 애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해?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파산 신청을 하셨대요. 사업 접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럼 차용증 내용대로 네가 갚으면 되지 않니? 대기업 연구원 월급으로 착실히 갚으렴. 어머니,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재현 씨가 통 제 말을 안 들어줘요. 제발 재현 씨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저 지금 친정에 들어가는 돈에 이제 어머님한테 그 큰 돈 다달이 갚으면 정말 땡전 한 푼 안 남아요. 어머님,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제 와서 친정아버지 사업이 망해 그 돈 본인이 갚아야 한다고 한 번만 봐달라뇨.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때는 믿을 구석이 있어 세게 나온 거겠죠. 하지만 사람은 안 변한다고 며느리가 보이는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것도 당장 상황을 모면하려는 발악이겠죠. 예, 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 친정 어려울 때 우리는 발벗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 빌려줬는데 우리 아들 사업 망했다고 바로 남보다 못하게 됐지? 다 그 업보라고 생각하렴. 그저 받은 건 생각 못하고 주는 것만 아깝게 생각하는 너랑 더 이상은 상종하고 싶지도 않다. 이혼 문제는 재현이랑 네 문제니까 둘이 알아서 하고 나는 재현이 설득할 생각 없어.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못 갚으면 네가 갚으면 될 일 아니니 이 김에 알뜰하게 살아보려무나 알뜰하게. 여보 들어가요. 현관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와도 엉엉하고 울면서 저를 부르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버스 떠난 후에 손 흔든다고 아무리 흔들고 앞에서 춤을 춰도 저는 핸들을 돌릴 생각이 추워도 없었어요. 지금 아들은 이혼 소송 중입니다. 며느리가 딱히 뭘 잘못한 게 아니라 합의 이혼을 할 것 같지만 이제 혼자 힘으로 2억이라는 큰 돈을 갚아야 하니 앞으로 몇 년은 지옥 같겠죠. 그리고 며느리는 소송 중에 계속 변호사를 통해 아들에게 다시 합치자고 연락을 한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아들은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새로 시작한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며느리 생각은 전혀 나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아들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부모로서 한시름 났죠. 그래도 아들이 이웃남 딱지를 달게 돼서 마음이 참 안 좋았는데 무능한 이웃남보다는 능력 있는 이웃남이 더 좋지 않겠어요? 아들은 오히려 제가 본인 눈에 콩깍지를 떼어준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며느리에게 연락이 안 온 건 아닙니다. 집 앞에서도 기다리고 있었고 매번 새로운 번호로 전화까지 거는 성의를 보이더군요.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던 건 아버지가 며느리 이혼 이야기를 듣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죠. 근데 뭐 제가 마음이 불편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저 다 딸이 잘못한 업보 가족이 나눠서 받는다고 생각하고 빚을 청산해야죠. 저는 열심히 병원에 다녀 이제 마지막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혼으로 마음고생을 좀 받긴 했지만 다행히 제 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죠.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느라 신혼집 정리한 아들은 본가로 들어와 생활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아들과 원 없이 함께 생활하고 있네요. 아들은 앞으로도 결혼 생각은 없다고 하는데
또 모르죠. 제 짝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만일 아들이 새 며느리를 데려온다고 해도 이제 며느리와 가깝게 지내는 건 제가 마다하려고 합니다. 그저 선을 지키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려고요. 괜히 기대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었다가 실망하면 또 저만 상처받는 일이니까요. 아, 정말 제 몸에 있던 암세포와 그 암세포만큼 악질이고 끈질긴 며느리를 둘 다 떼어버려서 후련합니다. 나이 들어서 말년에 해야 할 액땜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